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격조 높은 방송,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듣고 시민도 많이 들으려고 하는 방송 오다방입니다. 오다방, 오늘도 오다방을 함께 진행해 주시는 서혜성 작가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설 잘 지냈습니까? 네, 저는 잘 샜습니다. 저희가 설을 맞아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명절이라도 면제하자 이런 캠페인을 했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주지도 않아가지고 명절 때 고속도로가 막히는 이유의 대부분이 사실은 톨게이트 때문에 병목이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 8월 14일에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근데 역대 통행량 중에 2위였는데 소통이 원활했고 놀라운 게 교통사고가 3건밖에 안 일어났대요. 네. 518만 대가 고속도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하여튼 뭐 추석 때 또 할 겁니다. 네. 될 때까지. 예, 될 때까지뿐만 아니라 좀 넓은 운동이 되었으면 싶은 게요. 네.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일종의 이중 과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비용도 내고. 예, 건설 비용을 이미 국민 세금으로 냈는데 다시 요금을 내는 네. 제도는 일종의 이중 과세인데 사실은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영국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톨게이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는데 오늘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혜영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원래는 FTA 전문가 그렇게 그럼요. 알려져 있는데 한미 FTA 이후에 정말 10년 넘으셨죠. 예, 10년 넘었습니다. 네. 지금은 14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FTA 한 지가? FTA 내지 그쪽 분야를 다룬 게 2000년 전후니까. 15년이 근데 넘었네요. 네. FTA는 왜 했습니까? 누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왜 FTA 공부를 했고 FTA 반대, 한미 FTA 계속 반대해요? FTA 왜 했습니까? 하면 대통령들한테 물어봐야 처음에는 네. 그 한미 BIT였죠. 투자협정. 투자협정 안에 바로 그 ISDS 악명 높은 그 조항이 사실 처음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1999년입니다. 그 김대중 정부 때. 그때부터 ISDS죠. 투자자 정부 중재. 예. 그게 정확한 명칭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이제 맞닥뜨리고 그거 분석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한미 FTA로 한미 BIT가 못하고 그건 좌절시켰죠. 그게 한미 FTA로 이어진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현 교수가 그 무렵에 이게 FTA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를 제가 들었던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 많이 싸우셨죠. 네. 그 한미 FTA 막 할 때는 정말 텔레비 틀면 토론마다 나오셨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또 같은 주제로 뭐 KBS 같다 MBC 같다도 인간적으로는 사실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말이 잘 안 통하는 분들 그냥 자기 과제만 수행하러 온 분들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납득해주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토론을 해야 되고 뭐 지금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습니다만은 저 그래서 이혜영 교수님 그때 2000년대 초반쯤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먼발치에서 뵈면서 정말 고군분투 이런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쓰셨죠. 근데 타결되고 난 뒤가 좀 더 힘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일단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실은 상당히 많이 모였죠. 처음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시작한 건데 나중에 국민의 절반은 어쨌든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결되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쑥 빠져나가고 어느 날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때 뭐 정말 현역 국회의원들도 국회 본청에서 농성하고 그랬죠. 단식하고 이런 기억들 나네요. 네. 김근태, 천정배 이런 정말 정권에 참여. 김근태 선배가 일찍 돌아가시게 된 것 중 한 이유일 겁니다. 사실은 그때 단식 농성 하실 때 몸이 따라주지를 못하니까 국회 로텐드 홀에서 이불 깔고 그냥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선배가 민주화 운동하면서도 고생하셨는데 또 FTA를 막기 위해서 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저렇게 누워 있구나 생각. 근데 그 김근태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그렇게 단식까지 하고 했던 배경이 이혜영 교수님 이 사주했죠. 그러니까 예. 조금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단식은 왜 안 했습니까? 원래 말리시더만요. 뭐 내가 할 테니까 행동하는 양심하고 사주하는 양심하고 다르다. 이혜영 교수님 사주하는 양심. 주로 사주계. 그랬군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한신대 그런데 국제관계학과 교수시고요. FTA는 경제 관련된 거잖아요. 조항대로만 보자면요. 그리고 지금 ISDS 얘기한 것이 이른바 레치 조항이 들어있는. 뭐 아무튼 각종의 독소 조항에 독소조항이 교과서가 들어있는. 합리되고 그게 그런데 지금은 TPP로 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국내법보다 더 상위법에 올라가게 되니까 국내법이 있는 것이 무력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권에 관한 문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죠. 그것이 이현 교수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의 법 체계나 또 대한민국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조약도 아닌 조약 같은 거 하나로 그냥 완전히 무력화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전공이 경제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죠. 따지면. 뭘 따지고 그렇습니까? 전공이 딱 있는 거지. 전공이 뭐였습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이고. 뭐 정치 사상한 사람이 왜 경제하고 그럽니까? 아니 정치 경제. 경제는 뭐 유종일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거기는 이제 주류 경제학이고 여기는 정치 경제학이고. 예, 그러니까 근데 정치 사상을 했는데 왜 FTA를 왜 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그냥 제 보면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그 메인으로 한 셈인데 하나가 정치 철학이면 하나는 정치 경제학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유학 시절부터 쭉 공부를 했던 게. 그러니까 전 그런 그 한국의 지식인들이 네. 이제 뭐 정치학과 나왔으면 뭐 비교 정치냐 뭐 정치 사상이 이렇게 그냥 딱 한 몇 개의 범주에 그렇죠. 속하고 평생 그것만 해요. 평생 그것만 네. 하는데 네.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현 교수님은 그러니까 관심의 끈을 자꾸 학자들이 실제로 해줄게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도 좀 찾아주고 또 바쁜 시민들 위해서 자료도 찾아주고요. 관점도 좀 제공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에 수많은 교수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뭐 주류 경제학자들이 FTA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지금도 막 이렇게 기억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용비어천가 날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아도 싸움의 근거 정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해주고 정치학자가 경제 분야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건 진화가 분명하고요. 그런 진화가 국민들을 살리는 진화죠. 그렇죠. 저는 여러 학자들하고 정치인들이 계속 그렇게 진화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어도 좀 공부하고. 근데 이게 용비어천가 방송입니까? 용비어천가 그만하시고 오늘 왜 불렀습니까? 오늘 우리 설 민심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특히 지금 많은 분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초미의 관심 누가 뭐래도 총선입니다. 4월 13일 이제 드디어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자, 정치학자이시면서 또 실천적 정치학자이신 이혜영 교수님을 모시고 총선에 대한 전망, 특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청취자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야권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야권 분열 사태 또 이후에 총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고 여쭙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혜영 선생님, 지금 야권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기타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의당도 있고 노정당, 녹색당, 기타라고 하면 또 죄송합니다. 이게 분열입니까? 이거를 분열로 볼 건지 분화로 볼 건지 혹은 아까 말씀한 사태로 볼 건지 혹은 뭐 그냥 이벤트로 볼 건지 우선 개념 정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굳이 분열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댈 이유는 없다. 혹은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런 쪽이죠. 왜냐하니까 이런 현재 이런 분화되어 가고 있는 야권의 뿌리를 쫓아가 보면은 실은 지난번 더민주 앞에 그 우리 새정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그 보여줬던 그 야 정체성의 상실, 리더십의 위기, 노선의 모호성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거의 등을 돌려버렸죠. 그러니까 맨날 선거만 하면 지는 정당, 지는 게 버릇이 되어버린 정당. 그 다음에 민심과 나아가서 그 민중들이 아파하는 곳에 언제나 없는 부재 정당, 없는 정당, 없는 야당. 여기에 대한 그 시민들의 분노. 사실 이게 촉발이었죠. 그 당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대안야당 혹은 대체야당이라고 하는 담론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뭐 더민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만들어지고 노동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또 준비되고 있는 여러 당들이 서너 개의 야권 혹은 진보 개혁 진영, 뭐 민주 개혁 진영, 그다음에 각종의 준정당 조직들 엄연히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범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백가쟁명의 사태, 이거는 기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 하는 건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새로운 야당, 대한야당, 강한 야당을 찾는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이 시점, 설이 지난 이 시점에 현재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야권의 혹은 범야권의 현재가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복도 많다. 어떻게 저렇게 역사상으로 저런 존재감의 야당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별로 화도 안 내는 야당, 자기 지지자를 위하지도 않는 야당. 그래서 그 야당에 대한 문제점을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나온 조홍천 씨인가? 그러니까 그 양반이 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 복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이 할 말도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현 여당 집권 세력은 정말 운이 좋은 그런 식의 표현을 했더라고요.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도 심판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야당이었고, 거기까지 이제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청취자들이. 그래서 강한 여당, 그 다음에 정말 막강한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기 위해서는 야당이 진영을 제대로 갖추고 1대1로 붙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또 많은 것 같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분화하고 좀 더 다른 정치한 싸움들을 전개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도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요구의 다양성,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는 저는 뭐 비난하거나 할 이유는 없는 하나의 흐름이고 트렌드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 봐요. 그런데 이 어떤 정치적 욕구 내지 요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여러 수많은 정당으로 이 외화 표현돼야 되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죠.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그대 여당, 막강한 여당을 눈앞에 두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쪼개져 있으니 표가 결집이 안 될 거고, 그럼 지는 게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이런 당면한 현실적인 우려 혹은 두려움, 이것도 역시 아주 크게, 그러니까 요약해서 보자면 아주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야당이 새로운 야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쪼개지면 또 패배할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요구라고 하는 게 이 시점,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서로 모순적인 두 개의 요구들이 동시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또 착목해야 될지, 또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판단하기 사실은 매우 어려운. 2달 전쯤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그 분당 사태가 시작된 거죠. 뭐 그 전에 이제 원인들이 있었던 거, 직접 행동은 그건데, 아주 거칠게 여쭤보면 안철수 씨는 왜 탈당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그건 일단 시중에서 남아있는 분석들처럼 저는 일단은 본인의 대권이 우선적인 관심이고,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전의 새정년 안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요구 혹은 욕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사실은 미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왔을 때 그 찬스가 더 커질 거라고 판단했다고 봐요. 사실 이제 안철수 지지자들 얘기를 먼저 전달했거든요. 그 모든 얘기를 들으면 한마디거든요. 지난 대선 때 내가 양보했잖아. 이번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정치에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난번에 양보했으니까 이번에 네가 양보해라.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매 학기 마키아벨리를 강의하면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결코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죠. 그렇죠. 결코. 정치에는 적어도 우리가 굳이 마키아벨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힘으로 빼앗지 않는다면은 저절로 스스로 물려주는 한때 스탈린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지상의 어느 지배계급도 스스로 물러나는 건 없다. 그리고 어떤 권력도 스스로 물러나는 권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게 그게 틀림없는 사실인데 왜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해가지고 최정론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게 도리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 당시를 복귀해 보면은 안 의원이 자신이 없었던 거죠. 끝까지 자신의 혼자서 갈. 네, 혼자서 갈. 어떻게 보면 좀 주저앉은 거라 봐요. 무릎이 풀리면서. 거기서 생각한다면 떡고물을 묻혀서 나온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질문. 전두환이 노태우로 정권을 이양해 준 것도 사실은 노태우의 입장에서 보면 노태우의 투쟁도 꽤 큰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아래로부터 덜 끌어오르는. 그렇다면 전체 당시 80년대로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 지배 블록의 이해에서 보자면은 더 이상 버틸 경우에는 이 지배 엘리트 내지 지배 블록 전체의 일반 이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여기서 적당한 의미에서 타협을 하고 뭐 흔히 우리 그람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수동혁명이라고 그럽니까? 이른바 혁명 없는 혁명 혹은 봉기 없는 봉기. 그래서 일종의 수동혁명의 과정으로 보는 게 당시 권력 이양을 저는 좀 적절한 해석 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스탈린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최근에 보면 뭐 그렇게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오는 과정을 보든 간에 하여튼 지난번에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양보해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택도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비판해 왔던 게 이른바 이제 그 탈당파들이 얘기했던 것은 친노 패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패권이라는 게 뭡니까? 글쎄 하나의 어떤 정파 내지 개파 없는 정치는 없다 봐요. 한국 정치도 그렇고 그건 외국 어딜 가도 똑같아요. 정파 개파. 조폭은 원래 그게 조라는 게 조직이니까요. 유럽 정치 뭐 저 이제 유럽에서 공부했으니까 보면은 어느 나라건 유럽 정치 같은 경우는 당내에 진보적인 쪽이 있고 당내에도 좌파이고 우파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파워 엘리트 간의 권력 이 교체 이 과정이 대중들의 어떤 그 요구에 따라서 좀 더 진보적인 쪽이 실패하면 바로 내려와요. 버티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게 반대된 당내의 다른 분파가 당권을 잡고 그걸로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고 또 실패하면 걔들 바로 내려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당내에서의 서로 다른 흐름과 노선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난 10년간의 우리 야당을 보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인지 몰라도 이거는 어느 한 개파가 죽으라고 붙들고 있는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친노를 정치적으로 본다면 나름 진보적이라 봐요. 그 자체 노선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이게 그 진보와 도덕적 우월의식 플러스 자신들의 이해관계 뭐 공천이라든가 국회의원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묘하게 버무려져 가지고 아주 단단한 어떤 또알이 털고 있는 그룹으로 변질돼 버리지 않았나. 패권 집단으로. 18대 총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친박연대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2008년 총선이요. 그게 저는 한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하나의 시금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친하냐 안 친하냐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하고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친노라는 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가 어떤 진짜 정당 중심이 아니라 친하냐 안 친하냐 그 죽음에 대해 동정하느냐 동정하지 않느냐 내지는 정치 중심에 그 죽음과 관련된 그 정서에 대한 강한 공감성을 기초로 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권이 형성되었거든요.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정말 이건 이모셔널 파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했던 세계는 바로 그렇지 않은 세계를 가고자 한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세력이 혹은 민주개혁 세력이 가고자 했던 건 좀 다른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단초는 그 당시 그 야당이었던 박근혜에 대한 그 친박연대에서부터 이제
통칭 친노라고 부르는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가면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냐 안 행사하냐를 떠나서 이모셔널 집단으로 뭉치게 되면 정서적 집단, 감성적 집단으로 뭉치게 되면 그 감성에 공감하지 않거나 내지는 공감을 못하거나 내지는 그 감성에 흡수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뭔가 세력을 뭉쳐서 활동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정리를 해보면 친노 패권이라는 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분이.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감성. 그러니까 공감하는 공감의 폭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도덕적 우월의식. 그다음에 어느 정파나 가지고 있는 이제 기득권이나 자기 기득권. 근데 저는 두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덕적 우월의식은 뭡니까? 친노 그룹들이 우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니까 특히 거기에 있는 소위 86 그룹, 386, 486, 586 식으로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훈장처럼 혹은 완장처럼 달고 다녔던 운동권 경험들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도덕적 우월의식으로 진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세성 장관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떤 정치 이성의 작용이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근데 이게 갈수록 정치가 정치 생물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또래끼리 동종 교배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들 뭐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물이 그렇죠.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치가 또래 집단들 간의 동종 교배의 의식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생물학이 돼버린 거죠. 얘하고 내가 닮았으면 같은 편인 거고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경계에서 어떤 부딪힘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동종교배하는 동종교미하는 동시에 동종교배하는 특성이 이제 그 종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멸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확장성을 못 갖게 되는 게 그렇죠.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게 확장성인데 확장성을 못 갖게 됨으로써 점점 더 자기들 내부에서는 그 신념의 과정들이 이모셔널하는 게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순결한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워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입이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학생운동 열심히 했던 건 뭐 고마운 일로 칭찬할 만한 건데 학생운동 하다가 정치하면 조금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분위기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우리 세대 생각인 거고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이 세대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유지한 채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다수가요. 그게 오늘날 이른바 86 그룹들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윤리적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상적 문제라고도 지적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공부 안 하는데요. 그렇죠? 아니 공부들 안 하죠. 그런 구조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패권이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를테면 어떤 정책을 잘 만들어내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구조면 정말 공부하고 뭐 보좌관, 비서관 막 닥달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정치의 구조가 감성이고 또 경조사 정치 아닙니까? 친한 사람들 경조사만 챙기면 그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천받고 당선될 수 있는 그러면 공부는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일 거라 보는데 예를 들어 지금 86그룹의 선배 그룹들이 손학규, 김건태, 뭐 정동영, 천정배도 있고 이런 그룹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미FTA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게든 저하고 같이 만나서 공부 좀 시켜달라. 70년대 학번들이죠. 그러니까 과외라도 하고. 근데 정말 이른바 386 그 그룹은 단 한 명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전화 한 통화 없고요. 메일도 없고. 근데 오히려 그 선배들인 그 김건태, 뭐 손학규 좀 봐서 보자, 만나서 이게 뭐냐. 맞아요. 그리고 희한한 현상이 나는 이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 좋겠냐 이런 것도 자문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주하는 양심으로 이렇게 근데 단 한 명의 386 의원도 저한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없었어요. 하나의 단면이지만 많은 걸 보여주네요. 아주 희한한 현상이죠. 한미 FTA라는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른바 386 그룹들로부터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들어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또래인데 제가 한번 끔찍했던 게 국정감사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또래의 그 전대협 의장 하셨던 분이 15분인가 질의하는데 7분 만에 끝나셔가지고 상임위원장한테 칭찬받더라고요. 시간 아꼈다고. 원래 그 시간을 초과해서 마이크 끈 다음에도 몇 마디 하는 게 소리도 질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패권에 대한 분열이 아니라 분화라면요.
그러면 뭐 공부하는 정당, 좀 더 진보적으로 뭐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정당 이런 식의 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 분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당인데 여기는 면면이요. 그 86 그룹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면에서 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그 욕구와 요구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흐름이 분명히 있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보다는 욕망의 사적 결합이죠. 네. 그러니까 사적 결합. 네. 어쨌든 간에 공천을 받아야 되고 공천이 밀릴 것 같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호남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상대적 진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태화된 조건에서 호남 민중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현재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서 있는 이 요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토호화 돼버리는. 네. 그리고 그 이 소영주화 돼버리는. 그 속에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이게 갈수록 불안해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대안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욕망의 대안적 충족을 위한 새로운 숙주를 만들어낸 거죠. 현재 이른바 친, 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패권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른바 국민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모여있는 인자들 또한 그런 부분을 마땅히 다른 형태로 비판받을 부분, 이 동시에 존재한다. 라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분화는 분화인데, 문제는 분화가 현실에서 만났을 때는 그런 많은 것들의 그렇죠. 것들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 이제 그러면서 대중의 기대와 요구에 지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친노 그룹 중에요. 86 운동권 출신들도 있는데 나중에 정치를 좀 비교적 늦게 시작한 이를테면 전문가 그룹 뭐 법조인들도 있고 뭐 시민사회 운동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 직역에서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들도 이게 좀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명단 정리해주고 이럴 때는 친노로 되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외로워서 가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정당은 노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집단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당이 뭐 하나의 톤으로 일색적으로 될 필요는 없죠. 그 안에 좀 더 진보적인 혹은 자기가 대변하고 있는 사회 계급 계층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노선이 분화되는 건 좋다 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떤 전문직에서 들어간 분들이 대부분 보면 노선보다는 아까 우리 맨 먼저 시작했던 친소관계에 따라서 동종 교배되는 그 흐름 속에 편성하는 게 훨씬 더 크더라는 거죠. 자기가 최초에는 전문가로 그냥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그룹이 움직이는 형태의 핵심이 뭔지를 간파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권력이라는 걸 알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이동 안 하면 내가 원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동할 수 없고 다음 공천도 안 될 거고 이런 것들을 너무 금세 알아버리는 거죠. 그룹핑이 돼야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야당에서 진보파와 보수파 이런 분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그건 아니라 봐요. 그러면 지금의 분화든 분열이든 이것이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예를 들면 야당의 좀 좌파, 야당의 좀 우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한 당 안에서도 진보 보수 블록으로 가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은 좀 있나요? 당분간은 없어 보여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까 전에 그 욕망의 사적 결합 혹은 뭐 기억에 따라 결탁도 될 수 있죠. 그거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정당 정치가 끊임없이 표류하는지 저는 그때마다 안타까운 게 정확한 자기 노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정당 안에 어떤 집단은 예를 들어 북한 인권법에 찬성한다 치면 거기다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집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생각이 노선 다르기도 거죠. 하고. 네, 그래서 생각이 다른 거죠. 서로 다른 노선끼리 경쟁 갈등하다가 우위에 서면은 그 노선이 되는 거고 관철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언제나 있는 또 아래 털고는 언제나 있는 그 집단은 항상 그 집단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그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분석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대략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인데 뭐 통솔로 200대 100이 된다. 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의 결과가 결국은 이제 한국의 개헌 수준, 자기들이 원하는 현재 집권 세력이 원하는 개헌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담하죠. 네. 이거 참담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현재의 박근혜 그 앞에 있었던 MB 정부부터 이렇게 10년째 개판을 쳐도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운이해야 될 정도로 밀려 있는 이거는 참 참담한 현실이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수많은 사건들 예를 들어 뭐 세월호도 있고 그렇죠. 또 얼마나 또 국정교과서 아니 뭐 하나하나가 다 사실 다른 나라 같으면 정권 무너질 네. 사건들이죠. 네. 정권이 바뀌어야 되죠. 네, 그런데도 나라 오히려 국정원 도청했을지 네. 모른다는 뭐 등 포함해서. 온갖 스캔들 추문들이 있어도 그다음 어이없는 정책 판단의 미스들이 이 줄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냐. 가면 갈수록 신민운동은 개토화되고 네. 그리고 알게 뭐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이 선들에 의해서 그 신민운동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역대 최악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그 에너지가 정치권으로 유입이 되고 그걸 받아서 뭐 이래 좀 더 가기도 진보적인 하고. 정치가 네, 네, 나오고 네.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산산이 분절화되는 다 조각조각 파편화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진짜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2대1의 상황이 되는 것. 야당이 100석, 그 현재 집권 세력이 200석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나 싶지만은 네. 어쨌든 승리하기에는 결국은 정치도 쪽수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자면은 승리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자, 잠깐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잘한 게 없는데 그렇죠. 왜 잘한 게 없는데 2대1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국민들이 이거 제일 궁금해하는 지점이에요. 시민사회가 동력을 잃었고 그다음에 정치사회 그중에서도 특히 야권이라 불리는 이쪽 사람들의 리더십의 위기 그다음에 비전의 위기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들 그다음에 뭐 그래도 그 예를 들어 아까 좀 분할한 편을 그 흐름 속에서 짚어내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 많아요. 정치 단체 조직들이 특히 야권에 해당되는 이거를 묶어 세울 만큼의 강한 대표성이 있는 리더가 부재한 옛날 뭐 DJ나 YS급의 그 리더의 부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안타깝게도 그 속에서 이렇게 개파를 쳐도 개헌 저지선을 걱정해야 되는 황당한 현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총선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분할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총선을 했을 때 결국은 2대1 상황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2대1 상황이 될 가능성이 불행하게도 높다. 그런 전망이신 거죠? 없지 않다. 이렇게 없지 보는 않다. 건데 예. 이건 아마 이제 또 정치권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 혹은 묘수풀이를 해야 되는 왜냐하니까 지금 분열 프레임이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하는 이야기가 호남 경쟁 비호남 연대 뭐 이런 도시들이 뭐 현재 네, 공식이 그렇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각 개별 지역구 수준에서 이 공식을 관철시키는 건 극히 어려운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럼 거기마다 다 네. 미디어가 다 따로따로 있고 그러니까 홍보도 따로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게 거죠. 문제라는 네, 거죠. 네. 방송은 하나인데 공식은 나와 있어요. 네. 공식은 예를 들어 비호남은 연대, 연합 혹은 단일화 공식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어떤 지역구 여러 개의 지역구를 보더라도 이걸 현장의 정치에서 요거를 공식을 관철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리더십 확고하면 네. 너 이번 쉬었다가 다음에 시켜줄게라는 약속이라도 받아낼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게요. 뭐 이름이라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야권에서의 단일화나 뭐 이런 거는 선거에서 불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지금 그 지역구를 한 250개를 일단 잡으면은 그 중에 이제 호남에 한 30개 빼고 그럼 한 220개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220개 중에서 단일화 연대 연합 이게 가능한 지역구가 몇 개일까 할 때 제가 계산해 얼핏 봐도 뭐 한 몇십 개밖에 안 돼요. 국민의당이 후보를 못 내는 지역구가 그러니까. 많겠군요. 네. 자 그러다 보면 더민주를 포함해서 일단 지지하는 사람들이 통합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선 전에. 전 그래 봅니다. 모든 통합이 선이냐 할 때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악마의 세력과 통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혹은 가장 후진적이고 보수적인 그건 아니죠. 그런데 모든 통합이 선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개 중에 호남 30개 떼고 그럼 호남 30개는 그러니까 같이 경쟁을 한다는 네, 거죠. 어차피 그거 할 거니까 그럼 220개를 놓고 볼 때 가령 수도권을. 네, 근데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도 예를 들어 한 4, 50개 혹은 뭐 한 5, 60개 정도의 지역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선거였는데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개헌저지선 정말 2대1로 나온다. 100대 200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못 해내면. 네. 근데 그러다면 이제 그 현재 야권의 그 지도부의 역량에 달려 있는데 지도부가 얼만큼 이 절박하게 이 상황을 진단을 하고 요 문제 해결, 즉 그 연대를 위해서 혹은 연합을 위해서 뛰는가에 달려 있는데 좀 노골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양쪽 리더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겉으로는 뭐 이제 당 대표에서 내려갔습니다만 한쪽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리더고 한쪽에는 뭐 저기 안철수 천정배 네.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안철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한 리더들입니까 두 사람?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결국은 거기에요. 전 두 사람은 못할 거라 봐요. 아이고. 그런데 그만큼 절박함 속에서 위기 아닙니까? 진짜 100대 200이 될 경우가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 경우에 그 국민으로부터의 압박 혹은 뭐 국민의 명령이라고 그럴까요? 네. 국민이 압박하지 않을 수 없죠. 네. 나서지 않으면은 이건 100대 200 돼요. 이제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보 조정을 하고 네. 어떤 데 너희들이 관두고 너희들 나가고 너희들 들어와라 하는 식의 근데 국민들이 그러면 뭐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그 시민사회 그런 리더십이랄까 존경받는 원로가 예전 같으면 무슨 87년 양김 분열 상황에서도 사실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좀 계셨잖아요. 많았죠 그때는. 그리고 심사도 보고 뭐 시험도 보고 이런 거라도 거쳐야 하는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좀 부족한 거 이른바 아닌가요? 제야의 권위. 그 당시에는 네. 시민사회라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제야라고 그랬죠. 제야의 권위가 종교도 막강했죠.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걸? 근데 그 여론이 이제 고조될 거라 봐요. 아, 네. 네. 예를 들어 지금 3월 23일이 후보 등록이죠. 네. 네, 후보 등록인데 그 전까지는 해야죠. 그럼 앞으로 한 달 사실 뭐 네, 한 달여 네. 밖에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내지 못할 경우에 100대 200이다 하는 뭐랄까 이런 걸 좀 이게 그 위기감 이게 좀 더 고조돼야지. 핵심은 수도권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서울, 경기, 예. 인천 예. 여기에서 두 당이 우리는 야권 통합 단위 후보를 낸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상당히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해낸다면 적어도. 네.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가능해요. 예, 예.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구 못 채울 겁니다. 예. 특히 영남 쪽이겠죠. 예. 못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수도권이죠. 네. 수도권. 어차피 호남 30개는 뭐 경쟁하기로 한 거니까 가는 거고. 그럼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그런 어떤 기구, 통합 기구 같은 것들을 심사하는 내기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전 그것도 아이디어라 봐요. 예. 그런 식으로라도 강제라도 통합을 시키지 않으면 예. 단일화 시키지 않으면 100대 200 상황이 왜냐면 오기 둘이 때문에. 만나면 싸울 것 같아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 거 이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런 상태를 시민사회에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죠. 네. 도리어. 그러니까 시민사회인지 뭔지 모르나 네. 시민사회 뭐 결국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 현재 이행 선생님 분석으로는 두 야당에게만 맡겨놔서는 위험하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 라고 하니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 혹은 저는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오창희 선생님 등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진짜처럼 정색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언론들도 포함해서 한 뭐 백인위원회 이런 사람들 구성을 해가지고 정말 무슨 정말 좋은데 그것도 좀 답답해 보이는 건 그러니까 정치가 좀 이런 분들도 정치를 또 모르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그런데 차라리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상처는 뭐냐면 어떤 뭐 이를테면 종교계 어떤 어른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혐의를 둘 가능성이 많아요. 아 저분은 사실은 친문이다, 친노다. 에이 저분 내가 저쪽하고 가까운 거 안다, 안철수하고 가깝다. 이렇게 사실 그 어떤 면에서 저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분열이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두 야당에 맡겨 넣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도 없고 그 유일한 가능성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동원을 통해서 야당을 압박을 해야죠. 네.
박근혜 정권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마음들을 모아내면 또 그리고 100대 200이 왔을 때 철수 그 대표가 뭐라고 상황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말. 뭐 반박근혜 전선 뭐라고 그러지? 국민 통합 국민 저항 국민 저항 전선. 예, 뭐 저항체? 예. 저항 전선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민주당에 당연히 그런 말에 동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절박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선거 구도만 제대로 짜여져 있다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짜여져 있다면 야당이 그렇게 밀리지 않을 만큼 지지자를 그렇죠. 갖고 있는데. 야, 그거를 앉아서 까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줘도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선거라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오피니언 리더들이 네. 듣는다면서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들 그런 압박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두 정당 지금 우리로서는 더민주를 욕하고 국민의당을 욕하고 이럴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당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것이고 그 현실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러느니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호남은 어쨌든 간에 현재 집권 세력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으니 두 야당이 서로 경쟁하도록 두고 그래서 현재 이른바 호남의 토호적 패권을 약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다 되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단 서울, 경기, 인천 적어도 이 지역만큼은 대전도 그렇죠. 포함해서 네. 그런 지역은 야권 통합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압력기구 내지는 심의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두 야당이 분열되는 과정 혹은 분화되는 과정에 상처가 깊어가지고 지금 와서 둘이 하라고만 맡겨두면은 그것이 될 가능성이 크게 선거 낮다. 끝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끝나도 근데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야당의 대선 후보, 대권 후보도 네. 이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00대 200 상황이 오면 대권 없습니다. 대권이 없죠, 당연히요. 무슨 예, 대권, 뭐, 예. 대통령이 뭐, 일단 형식적인, 예를 들어서 뭐, 뭘- 예견하는데. 그러니까 100대 200 상황이 만일 진짜로 오면은 이거는 두 사람 다 대권 없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사실이죠. 실제로 없고.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이제 이제 하는데, 당팔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네. 아이, 뭐, 역사 교과서를 그럴 리가 있어. 뭐, 하지만 그냥, 정말 보란 듯이 해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 개헌도 보란 듯이 해낼 수 있는,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개헌은 하겠다는 생각이 100대 확실하게 200이 되면 뭐 당연히 개헌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의 뜻이라고 얼마나 떠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아셔야 될 게 꼭 있는데 뭐냐면 총선은 실패해도 대선은 이길 수 있다는 건 망상입니다. 망상. 그건 정치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의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루이비통 가방을 선택한 사람은 이 샤넬과 두 개를 고민하다가 선택할 때 난 이것이 좋아라고 선택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선택할 때 다른 제품의 약점을 발견하는 난 저거 거거든요. 싫어. 뭐 그런 거죠. 네. 그 약점을 발견하는데 그 가방을 다시 바꾸는데 되게 걸리는 시간이 3년 걸립니다. 내가 선택할 때 가방을 두 개 다 살 수 없다면 하나만 사가지고 할 때 저쪽이 분명히 네거티브한 걸 저쪽에서 안 사는 물건에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없어도 만들어야지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실패하고 나면 1년 뒤가 대선인데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는 다시 그 선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겁니다. 투표 성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마음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심사숙고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 선택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깊은 고민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혜영 교수님 또 서혜성 작가님 저도 그런데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야당 지지하고 아니 그러니까 야당 지지라는 게 뭐 선택적인 거고 상황적인 거죠. 근데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인간이 좀 고통을 좀 덜 받는 좀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근데 흔히 보통 정치 공학적으로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자기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엄살 부리고 과장하고 뭐 다 죽게 생겼다 도와달라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이해에서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하다가 당할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개헌 이후 박근혜 총리설 뭐 이거 그냥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100대 200 상황이 만일 실제로 현실이 된다면 지금 야권의 후보인 뭐 문재인, 안철수는 아마 물러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돼요. 그렇죠. 우선 정계 은퇴죠. 네. 물러나야 돼요.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리더십은 이제 쓸데없는 거죠. 우선 이걸 이 정도도 못 해내는 그 리더십이 대선에 나가서 이길 수도 없고 설사 이겨 본들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4월 14일 새벽 4시면 이분들은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정말 그건 끌어내야 그렇게 되는. 접근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혹시 우리가 예를 들어 100대 200까지 아니라 혹시 우리가 총선에서 지더라도 뭐 난 어떻게든 대선에 출마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총선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목숨을 걸려면 결국은 현재 수도권 아까 포함하면 대전까지 포함해서 그럼 수도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한국인 야당 지지자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야권 통합위원회, 후보 단일화위원회 네, 같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구성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국가대표를 뽑아서 붙어봐라 그런 얘기인 거죠. 강제로라도 통합시켜야 총선 없으면 대선도 없다. 네. 그리고 총선은 안 되면 시민사회가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도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아니 그건 도태 아닙니까? 그런 경우엔. 근데 그 사람이 또 표를 많이 가져가죠. 왜냐하면 또 지역에서는 그 사람이 유력 주자였으면 그 사람이 또 표를 한 5분의 1 가져가죠. 수도권에서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표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가져가도 새누리당이 당선되는데 아주 그런데 이제 공을. 그 대신 그 사람은 나중에 사회 활동하기 쉽지 않죠. 일단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당선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당선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민주 진보 민주 개혁의 대장정을 가는데 발목을 잡았거나 했던 사람들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요. 아니, 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 활동하기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박원순도 그렇고 뭐 무슨 문재인도 공격하고 뭐 얼마 전에 당사에 갔던 분 있잖아요. 또는 어버이들이나 뭐 이상한 엄마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말고 실제로 시민들이 좀 따가운 눈총도 보내고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권자로서 그런 면모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똑바로 해 뭐 이런 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조리 있는 문제 제기를 길거리에서 계속 받게 되면 사실은 위축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철역 앞에서 악수 건넬 때 그냥 외면하지 말고 손 잡고 요번에 진짜 구체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주권자로서.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결국은 대선입니다. 이런 형태로 총선이 진행된다. 그럼 대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총선 결과에 의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의 50대 50이 나오면은 지금 이 구도는 갈 거라 봐요. 뭐 문재인, 안철수 또 제3의 주자, 그다음 저쪽에 여권도 아마 또 다른 후보들이 떠오를 텐데. 근데 아까 이제 50대 50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갈 거로 예상이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100대 200 상황이 오게 될 경우에 현재 야권의 소위 유력 주자들은 나가야죠. 이제 그만둬야죠.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또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100대 200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80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180대 120 이 상황도 있을 거라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50대 150 언저리 왔다리가 네, 뭐 170대 130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180이라는 게 의미 있는 그 그렇죠. 지표가 되니까 그럼 180대 120 그다음에 200대 100 그러니까 180대 120 상황이 올 경우 혹은 179대 혹은 181대 뭐 이런 상황들 이 상황은 굉장히 애매한 그래서 아마 야권의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180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력 투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고 이 상황이 왔을 때 물론 책임은 물어야죠. 시민들이 야권의 주자들한테 시민은 이거 대패니까 이것도 180대 120도 대패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 법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국회는 이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대패하는 상황. 그다음에 200대 100은 이건 야당 없는 거죠. 야당은 죽은 거죠. 그날로 죽은 거고. 근데 이런 어떤 대패 상황에서도 아마 시민들은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 봐요. 이 야권의 후보들에 대해서. 그 경우에 저는 차기 대권의 지형들이 아주 큰 변화가 오지 않겠나. 혹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라건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샌더스 같은 사람이 좀 나오면 안 될까. 그런 희망 스킨 기대돼 보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죠.
일단 나오면 우린 그런 거 너 몇 학번이야? 너 고향이 어디야? 이런 거부터 물어보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샌더스의 그 약진을 보면서 한 사람의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40년 정도 하니까 대중의 신념으로 바뀌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그 사람은 스스로가 민주사회주의자, 미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진보의 최대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 지속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냥 모든 걸 떠나서 그 사람이 그걸 지켜왔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인간이라는 게 한 생밖에 안 살기 때문에 40년씩 뭐 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1941년생인데.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침내는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진짜 미국의 주류 중에 주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왓썹이죠, 왓썹. 예. 정말 그거는 남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주류 중에 주류거든, 사실은요. 대통령 했던 남편보다 더 주류 중에 주류인데 그 주류를 거의 꺾는 사실상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남의 선거를 보면서 이만큼 감동해 본 적은 사실은 거의 드물었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이혜영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총선의 실패라는 게 사실 국민의 주권자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실패한다고 그러면 야 니네 다 나가. 네. 100개 나와. 네, 다 나가. 이럴 수. 100개는 나와. 예컨대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끌어낼 수도 있다. 국민들이 늘 이렇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국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인들 걱정해 주고 참 야당의 그 디테일한 구도까지 걱정해 줘야 되고 정말 저분들이 대통령 꼭 통합위원회를 시민사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고 정말 야당의 실현직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정말 대통령을 해도 나보다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 놓고 총선 이후에 대선도 없다 이런 걱정까지도 다 해줘야 되고 답답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실이니까 또 우리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워낙에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호텔에서 만나고 나면 뭔가 국민들 요구에 의해서 답을 내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문제 가지고 들어갔죠. 네.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고 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때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진짜로 지금과 같은 건 아니지만 카리스마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진짜로 그 사람은 국민을 생각하면서 뭘 했어요, 사실은요. 애국심. 전체를 생각했어요, 전체를. 그리고 하여튼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더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물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했는데. 대통령을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대통령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왜냐면 진짜 되려면 경상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전라도만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되고 싶었기 때문에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야권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깊이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고 그냥 극심한 분열만 되고요. 또 진보 정당 깃발 들고 있는 정당들은 지금보다도 더 후퇴하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 투표일에 이어서 투표장을 가야 한다. 유권자들이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투표해야 된다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선택 좀 정치학자로서 팁을 주신다면 아주 그때는 이제 만일 이런 모든 통합 흐름들이 다 좌절되고 그야말로 이제 4분 오열된 채로 가면은 결국 뭐 유권자들의 집단 지성이랄까요?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죠. 뭐 될 만한 사람한테 확실히 몰아줘야 된다. 될 만한 사람. 최악이죠, 그거는. 그럼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올려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경기도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이에요. 후보 지지하면요? 아니 공중파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NS 같은 걸로. 개인 SNS는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개인 SNS로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SNS 지난번에 아니라고 판단이 났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개인 SNS로 뜻을 모아가지고
뭐 각자 서해성은 종로구는 서해성을 지지해 주자.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아니 서해성 선생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나 서해성은 서울시 종로구에서 이거 막 가는 건데 종로구에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선언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면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정당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전술을 고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각자가 그걸 모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빅데이터 내가지고 종로구에선 누구다, 중구에선 누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지금 시대에 맞는 집단 지성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정당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바이패스 하는 거죠. 차라리 다 나오라고 그러고 차라리 그럼 우리가 빅데이터 뭐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럼 다시 정당 새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런 카드라도 써야 된다. 그렇죠. 독주는 막아야 되니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독재를 합니까? 이럴 때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미치겠다. 근데 야당에는 왜? 여당에는 선거의 여왕이 있는데 야당에는 왜 선거에 머슴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난 5, 6년서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 있나요? 없죠. 없다 보니 보궐선거 같은 거 나가면 모두 다. 그래도 지방선거 때 좀 덜 밀렸죠. 지방선거 뭐 서울시장도 2번 연속 내고 이런 정도는 있는데요. 어쨌든 야당에도 선거에 총리 뭐 여왕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진짜 안타깝죠. 그것은 결국 이제 이행선 말을 줄이면 결국 그것은 어쨌든 간에 리더십이다 하는 얘기. 시간이 다 돼서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셋이서 나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걱정만 한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총선 당일 아침에 우리들의 선택까지도 얘기해봤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이 두 분 선생님 저도 그렇고 절박한 마음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나라 정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게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수 선생님 고생하셨는데 뭐 마무리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청취자들하고 인사도 좀 나눠주시죠. 예, 오늘 처음 뵙게 되네요. 곧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들의 집단 지성이 요구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또 실제로 행동에 나서야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 과정 잘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행동해야 될지를 좀 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 작가님도.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수도권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그런 수임 기구 같은 것들을 저는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이 거기에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 야당 지지자들 내지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가가 상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견제 세력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전체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적어도 그 사람들의 뜻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데 대해서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압력을 넣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압력이란 게 별게 아니고 야당의 전화 한 통이고 그리고 그것이 SNS 하나이고 그래서 손가락에 그치지 마시고 현실에서도 또 술 드시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서 그런 어떤 통합 수임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비정치인들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되어서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했다 그런 얘기를 안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깊은 갈망으로 이 방송을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설날이었으니까 사실 지금도 설날입니다. 하여튼 설에 여러 가지 마음들 잡수시고 또 많은 것도 나누시고 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문제는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은 것 같고요. 지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하여튼 우리 아는 사람들이, 우리 친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것도 우리 책임일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보는 방송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